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오늘 뉴욕타임스 최장수 코너입니다. 네, 코너라고 딱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최장수 코너. 최근에 이름을 바꾼 이후 더욱 화제를 몰고 오고 있는 시사돼지 김용민의 잠시 후에 시사돼지와 함께 시사돼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의 시사돼지. 고성구 박사님, 연초에 저희가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그 특집이 대단한 반영을 그렇습니다. 아주 초대박이었습니다. 시사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느냐. 네. 그런 얘기를 몇 사람이 했어요. 딱 한 사람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정봉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또 최근에 또 OBS에서 프로그램을 또 하나 맡으셨습니다. 예. 전혀 문제 없이 복귀하셨네요. 예.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별로 안 본다는 뜻입니다. 고성국 박사님의 앞에 고성, 그 뒤에 방가는 반가 할 때 이제 반가 해가지고 코너 명이 고성반가. 고성반가 코너. 예.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네, 저희 두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서 그렇죠. 아주 유치한 관심사에 대해서 이제 우문현답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선물 소개. 자, 선물 소개하겠습니다. 세계인의 명품 유기농 피자, 의리의 피자, 라피자가 함께합니다. 판매 수익금 일부를 불우 청소년 돕기에 쓰는 대인기의 핫탑, 의리의 핫탑이 함께합니다. 단편 영화 VOD 5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영화 관람권을 의리의 인사이드 피플에서 협찬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형님, 어떤 형님이 이상덕 형님은 아니고 100년 동안 건강 발효 극초. 그냥 사서 아는 형님이 놓고 간 개인 협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8세트를 주셨는데 이게 마지막 세트입니다, 오늘. 예. 자, 그럼 고성문 박사님한테 예. 그동안에 그 한 3개월간에 혹시 그때 방송 출연하시고 나서 그 방송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없었나요? 주변에? 한 두어 분 계셨어요. 두어 분. 예. 두어 분. 예. 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계셨는데 뭐 꼭 그런 거를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하겠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제가 재밌어서 한다고. 또 한 분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날 이제 주로 얘기됐던 게 그 박근혜와 문재인의 그렇죠. 가상 대결이었잖아요. 네, 가상 대결. 한 분이 정말 진지하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문재인 생각이 있대? 그래서 제가 아는 문재인은 국회의원도 생각이 없는데 대통령이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랬는데 김어준 씨가 그 문재인 씨의 가능성을 계속 강조하는 걸로 봐서 뭔가 뭐 근거는 갖고 있는 것 같더라. 근거는 없어요. 저의 바람입니다. 저도 사실 박사님하고 똑같이 나올 확률은 대단히 희박하고 본인 의지가 없다는 것도 사실은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 뭐냐면 두 가지인데 본인한테 자질이 없다는 겁니다. 정치인으로서 마치 연예인 기질이 없는데 연예인 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요새 그 연예인이 아닌데 예능에 나가서 진짜 성공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문재인 씨 언제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한번 해보면 저는 그분한테서 많은 그 잠재적인 가능성을 저도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어법이 설득력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말을 뭐 매끄럽게 잘하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항상. 그러니까 좀 일단 뭐라도 해보시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연결된 건데 본인이 그렇게 자질이 없다고 스스로를 평가하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나가더라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명박 대통령한테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표가 뜨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말을 적게 해도 왠지 신뢰가 간단 말이죠. 좀 어눌해도. 그러죠. 저는 그 문재인 그 전 실장의 어법 과거라면 맞지 않았지만 지금은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먹혀서 저는 당선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재인 씨 얘기가 이제 나왔으니까 한 말씀 좀 드리면 저는 뭐 사실 내년 대선 뭐 총선 그 이전에 우선 친노 세력 정리부터 좀 책임지고 맞습니다. 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제가 좀 주문드리고 싶어요. 사분 오열냈죠 지금. 예. 그 제가 굉장히 중요한 발언으로 보고 있는 것이 강금원 회장의 발언입니다. 이 강금원 회장이 어떤 분입니까?
그 뭐 노무현 대통령한테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켰고 또 가장 뭐 정신적 물질적으로 후원을 네. 했고 지금도 그래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잖아요. 어쨌든 친노 세력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유시민 전 장관이 좀 가깝기도 하고 됐으면 하는 마음이 다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친노 세력에서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강금 회장이 친노가 아니다라고 거의 파문 선언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 정도로 지금 친노 세력 내부의 분열과 갈등 양상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놔두고 뭐 자꾸 딴 데랑 같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순서가 잘못된 거죠. 우선 친노 세력부터 좀 정돈할 거 정돈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뭐 민주당과 상대를 하든 다른 야당과 상대하든 하는 게 순서라고 봐요. 근데 이 역할을 누가 하겠느냐? 그렇죠. 할 사람이 없죠. 문재인 씨가 유일한 분이죠. 우선 해야 됩니다. 그 뒤에 문재인 씨가 한겨레 20이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나는 한명 쑥바이면서 유시민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포석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는 윗바다, 나는 뭐 높바다 이럴 일은 아니죠. 어쨌든 전체를 아우러야 될 사람이 지금 몇 명 없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별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를 안 하고 이제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갔다면 그거는 지금 친노 세력을 정리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제가 이제 간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공개되지 않는.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다시 인터뷰를 하자고 제대로 제가 이제 얘기를 전원을 이제 중간에 있는 분에게 했는데 그분이 전달해 준 얘기는 꿈에 나올까 무섭다고 전해달라. 제가 섭외하겠습니다. 제가 꿈에 나오면 돼지꿈 아니겠습니까? 시사 돼지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사실은 문재인 전 실장은 국민참여연합에 대해서 만들면 안 된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뭐 유빠일 수는 있으나. 그러니까 그 유빠라고 하는 말이 이제 정치적인 잠재력이 큰 또 여러 가지 자질을 잘 갖추고 있는 후배에 대한 어떤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지 정치 노선에서 뭐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참여당에 대한 지지하고는 좀 별개였다는 거죠. 결론은 야권 단일화 이전에 친노부터 우선 화해, 봉합을 해야 된다. 친노부터 김해에서부터 이렇게 잡음이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리고 제가 어제 국민의 명령하고 진보통합 시민회의가 주최하는 그 야권 통합 토론회 패널로 나갔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통적으로 그날 어제 민주당의 정동영, 국참당의 유시민, 그다음에 진보신당의 노회찬, 민노당의 강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네 분이 공통적으로 시간이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총선 때 뭔가 그 야권 연합을 해서 후보 단일화 하려면 올해 말까지 원칙과 이렇게 다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올해 말이라고 치면 이제 벌써 3월이고 4.27 재보궐선거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선거 끝나면 불과 7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7달 안에 이 모든 원칙과 각 정파 간의 이해관계를 절충하거나 뭐 조정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작년 6.2 지방선거 전에 왜 5+3 모임 띄웠잖아요. 그렇죠. 그거 한 6개월 했는데 아무것도 못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상기해보면 지금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했어요. 그런 거 보면 야권 연합하지 않으면 총선 패배, 대선 패배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같이 해야 된다. 별로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하자. 일단 이런 분위기는 보이는데 네 사람과 두 명의 발제자, 문성근, 이하경 두 명의 발제자가 제시해놓은 해법은 어느 건 하나 같은 게 없더라고요. 다 달라요. 6명이 다 달라요. 그래서 페이퍼 정당 얘기도 있었고. 뭐 그거는 이제 노회찬 대표가 강하게 주장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쭉 보면 이렇게 서로 다른데 마치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이 정도 다르면 거기 모여있는 거는 이만큼 다른 것 같아요. 방법론에 있어서. 이렇게 다른데 과연 7개월 안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합의 또는 절충, 타협이 가능하겠느냐 좀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 친노 세력은 자기들끼리도 지금 그렇죠. 조정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손학규, 정세균, 정동영. 그러니까 정세균, 정동영 쪽에서 손학규 분당을 나가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거는 벼랑에 세워놓고 미는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이제 질 가능성이 높은 곳에다가 대표가 나가야지. 살신성이 내야지. 죽이려고 하는 거죠. 되게 하려고. 제가 왜 헤어지는 거 보면 제일 큰 요인이 성격 차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념이 다르고 정책이 달라서 헤어지면은 네. 서로 조정하기가 쉬워요. 네. 근데 도저히 뭐 이게 성격이 달라서 못하겠다. 이렇게 헤어져 버리면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다시. 제가 보기에 민주당하고 국민참여당은 성격이 달라서 헤어진 거예요. 또 진보신당과 민노당도 뭐 여기 종북주의니 뭐니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 같이 하기가 싫어갖고서 헤어진 거거든요. 사람들이 성격이 다른 거예요. 네. 진짜. 그래서 딱 보면 네. 별로 다른 것 같지 않는데 왜 헤어졌나 그러죠. 정체가 비슷해요, 사실은. 네, 따져보면. 네. 네.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으면 왜 헤어졌나.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 그래 해법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정당들이 4개가 모여서 크게 하나로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예. 이게 쉽겠어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어제 토론에서 안 되는 얘기 갖고 하지 마라. 당신들 얘기대로 시간이 7개월밖에 없는데 여기서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해갖고서 어떡하겠냐. 차이만 확인할 뿐. 할 수 있는 얘기 하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로 뭘 제시했습니까? 우선 대선에 대해서 합의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순서를 캘린더를 뚝 놓고서 4.27이 맨 앞에 있으니까 이거 얘기부터 하잖아요. 그 다음에 총선 얘기하잖아요. 네. 이러면 안 된다. 예. 그러지 말고 이 3개 선거가 있다면 4.27 총선 대선이 있다면 총선은 2개 저도 내년 4월, 좋으니까 대선은 하나만 내년 이겨야 된다 10월. 그러면 뭘 선택하겠냐. 대선 그렇죠,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큰 대선에 대해서 먼저 큰 틀에서 합의를 해라. 네. 그러면 이 합의에 따라서 이 총선 합의에 따라서 4.27에 대한 합의가 이렇게 역순으로 가능해진다. 아유, 역순으로, 굉장히, 역순으로. 발상의 전환입니다. 네. 그리고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세요. 네. 대선에 합의를 하면 어떻게 박사님, 되냐면 나이스. 대선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나눠줄 게 많아져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제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한다 칩시다. 네. 어딘가 한 곳에 대선을 먹었다면 나머지 나눠줘야지. 총리는 네. 무슨 국참당에다가 네. 장관 절반은 뭐 진보신당에다가 그렇죠, 그렇죠.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총선을 한번 보세요. 예. 민주당은 자꾸 영남 나눠줄 테니까 가져가라 그래요. 네. 그거 누가 받아요? 지들도 못 이기는데. 총선은 상대적으로 나눠줄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순천 하나 가지고서도 저렇게 난리잖아요. 그래서 나눠줄 게 많은 대선에서 큰 틀에서 다 나눠줄 거 나눠주고 합의 딱 하면 대선에서 합의를 했는데 네. 작은 총선에서 못할 건 뭐이냐. 아. 이렇게 역순으로 예. 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제가 그렇게 어제 제안했어요. 맞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이제 후보가 누구냐? 여기 또 민주당. 네. 민주당에 누가 될 것이냐에 따라서 또 민주당 내부에서 그 밑에 뭐 국민참여당이든 다른 쪽들이 동의를 해주냐 마느냐 이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예요. 네. 어제 문성근 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발제를 맨 마지막에 그냥 조그맣게 했더라고요. 네. 뭐냐면 잘못하면 내년 총선에 한나라당은 박근혜 후보가 대표가 전국을 휘젓고 다니면서 선거를 하는데 야권에서는 연합도 못하고 지리멸렬하게 해서 참패를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총선이 그 심판 선거, 평가 선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회고 선거다 그러잖아요. 보통은, 예, 보통은 그런데 만약에 박근혜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서 한나라당의 총선을 지휘를 하면 박근혜를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심판하자 이렇게 이제 야당이 막 주장하는데 저쪽의 상대가 박근혜를 받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나라당은 미래를 선택합시다 이렇게 된다고요. 맞습니다. 네. 2002년 대선판이죠. 이회창이 막 DJ 심판론 얘기할 때 이쪽에서는 DJ하고 궤도가 좀 다른 노무현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예. 네, 그런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야당에서도 이명박 바람에만 의지하지 말고 이명박 정권 심판론에만 의지하지 말고 여기도 후보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쪽에서 박근혜가 전면에 나서면 야권에서는 그럼 누군가를 전면에 내세워서 그냥 그러면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 선거, 심판 선거인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선택할 미래가 있다. 이러면서 선거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대권 후보전을 보통은 내년 총선 지난 다음에 총선 판세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게 하죠, 보통은. 천천히 한번 보자. 그래서 내년 8월이나 9월쯤에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저는 야권의 대선 후보 경선을 아예 땡겨서 올해 가을쯤 하자. 오. 올해 가을에 하고 예. 그 사람이 누가 됐건 간에 그 사람이 주도하는 이 총선 구도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정권법이다. 예. 이제 어제 그런 얘기까지는 일단 제안을 해본 셈입니다. 네. 발상의 전환입니다. 예. 그러면 이때까지는 아이템이 아니었어요. 네. 오늘 저희가 궁금해하는 거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명박은 과연 할 것인가? 이거고 또 개신교는 왜 이렇게 지랄하는가? 예, 요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 최근에 예. 조윤기 예. 목사님이 예. 수쿠쿠법인가요? 이슬람 채권법. 네. 네. 그 관련해가지고 갑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그거 하나 하고, 예. 그 앞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 예. 혹은 퇴임 이후 예.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왜 그러냐면은 네. 저희가 우리 김어준 총수의 염원이 있습니다. 예.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쁜 사람이 정말 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 심판이 안 되면은 뒤에 가서 뒤통수라도 치고 싶다. 근데 저는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면요. 사실은 그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에 넘어갈 때조차도 예. 전 정권에 대해서 예. 사실 뭔가 털고 가야죠. 예. 예를 들어서 뭐 대북 송금 얘기가 나온 예,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해서 정권이 바뀌고 나면 사실은 어떤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가든 네. 아니면 뭐 박근혜 전 대표가 됐건 아니면 예. 뭐 친이계 누가 됐건 간에 분명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품고 있는 마음들이 있단 말이죠. 사실은. 정권 바뀌어서 터는 게 아니고 이 정권은 정권 중에 터는 것 같아요. 그 지금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그거 보면서 근데 정권이 아직 2년 남았는데 네. 벌써 털기 시작한 건 처음 봤어요. 근데 사실 고성 박사님이 얼마 전에 한 그 토론에 나가셔가지고 이런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명박 대통령은 레임덕이 퇴임 이후에도 계속될 것 같다. 아니, 이거는 이제 퇴임 이후에 계속될 레임덕이 하나 있고, 보통은 정권이 끝나고 나면, 예. 이제 그 전 정권에 여러 예. 가지 비리들이 막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점점 정권의 핵심들로 나아가는데, 예.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 뭐랄까요, 아킬레스건에 해당되는 BBK, 도곡동, 요거를 자기 대통령인데, 2년 남았는데, 그걸 털기 시작했어요, 이제. 대단합니다. 예. 대단해요. 지금 검찰이 굉장히 고심이 깊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정권 2년 남았는데 그 문제를 지금 털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네. 여기서 잘못 털면 그렇죠.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과 지금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고 제대로 털어버리면 네. 네, 지금 죽고. 예, 그렇죠. 안 근데, 털면 자기한테 돌아올 것이고. 예, 안 털면 다음 정권에서 이제 검찰이 받아야 될 부담이 있거든요. 굉장히 크니까. 그러니까 역대 정권에서 검찰이 늘 이제 권력의 신호 역할을 했던 검찰은 정권이 바뀌면 그 부메랑을 검찰이 우선 맞아요. 네. 뭐 검찰이 맞는다는 건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수뇌부가 다 날아가고 뭐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거를 정권 바뀔 때마다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검찰도 최소한의 안전판을 확보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정보를 막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이 쌓아놓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예, 그게 정권, 그러니까 검찰이 늘 해오던 것이에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번 경우에는 이거를 쌓아놓고 다음 정권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정말 여기서 다 털어버릴지에 대한 판단. 이런 판단이 이제 검찰 수뇌부가 주로 하는 판단이에요. 근데 그건 대부분은 정권이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간에 일어났잖아요. 저는 그래서 검찰이 이번에 어떻게 발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그러니까 정권이 요 정도만 수사하라고 한 범위를 넘어서서 자기들끼리는 아마 카드를 칠 만큼 빡세게 충분히 그럴 네. 가능성이 있어요. 수사해서 그중에 딱 쥐고 있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네. 그 좀 전에 이제 검찰이 자존심이 강한 집단이다 이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존심을 놓고 보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이제 이기남 법무장관의 예. 이 검찰 수사 지휘 이 문제는 검찰한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노무현 정권 때 생각해보면. 예. 네. 원래는 이제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문서로 이렇게 지침을 보내게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휘하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예.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일선 검사한테 전화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그것도 문서의 형태로 네. 이렇게 해서 근거를 남깁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런 근거를 갖고 지휘했다고 하는 것을 남겨놔야 나중에라도 그걸 들이내고 그 천정배 장관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게 이제 최초로 사용됐던 이제 수사 지휘권이죠. 그렇죠. 천정배 그때 장관 때. 검찰총장한테 문서로 이제 강정구 교수 불구속해라 이렇게 네. 지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총장이 합법적인 지시니까. 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거역을 못하고 일단 수용을 하고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항의의 표시를 자기가 검찰총장 자리를 던졌죠. 네, 김종빈. 네. 네. 그게 그렇게 해서 큰일이에요, 그게. 검찰의 네. 자존심을 세웠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전화로 막 수사 지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어? 그것도 검찰이. 일선 검사한테. 네. 그리고 그 지검장이 결국은 항의하다가 옷을 벗었단 말이에요. 남기춘 지검장이요.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죠.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어떻게 검찰을 이렇게 막대할 수 있냐. 검찰을
그런 거죠. 전문용어로. 네. 이 사건 이런 건 제가 할까요? 네. 그럼 이 사건 때문에 검찰의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다. 네. 이런 점이 나중에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게 될 거예요. 저는 이게 빨리 털려고 하는 것, 이게 머리를 쓴다고 쓴 거거든요, 지금. 예. 빨리 털려고 하는 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검찰한테 큰 칼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게 정치 권력 입장에서는요, 한 정권의 무슨 명함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정치적으로 막 뭘 하다가, 선거를 하다가 느닷없이 검찰한테 칼자루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치가 검찰에 휘둘리게 되죠. 그러니까 2007년 대선도 그랬죠. 보면 네. 선거 한참 하다가 전부 다 스톱 하고 검찰님만 쳐다볼. 그렇죠. 도곡동당 누굴까요? 계속 네.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 수사가 한참 진행되니까는 아무 선거운동도 못하고요.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아 이거 이명박 후보의 땅이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나온 겁니다. 검찰이 이명박 후보의 땅이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 이렇게 발표한 순간 대선이 끝나버렸어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요 앞 시간에 이제 그 정봉주 전 의원, 네. 그분이 BBK의 뭐랄까요, 사건을 민주당 쪽에서 진두지휘했던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니까 에리카 킴이 왜 귀국했냐에 대해서 30분 동안 썰어 풀었습니다. 내가 거짓말 했다라고 해주고, 그래서 그 부분은 털고, 이명박 대통령의 부담을 털어주고, 그런 다음에 김경준이 아마 올해 안에 미국으로 추방되면, 그럼 양자 간의 합의로 인해서 이 사건이 종결되고, 각자 얻을 거 얻고, 이렇게 될 것이다. 아마도. 뭐 그런 추정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또 이제 또 다른 해석을 좀. 에리카 김 입장에서야 자기 동생 구하고 그리고 자기도 여기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만 있게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약속했다고 치자고. 네. 약속 지키겠어요, 에리카 김이? 에리카 김이 나중에. 네.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그럼 훨씬 더 큰 부담까지 안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을 지금 이명박 정부가 또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위험하다. 뭐 어떤 연유로 또는 에리카 김이 무슨 생각으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온 이상 검찰한테 맡겨서 법대로 처리해버려야지 예. 뒤가 깨끗하다. 예. 근데 검찰이 어떻게 법대로 처리하겠습니까? 검찰이 법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돼 있지만. 근데 이제 지금 또 많은 이야기를 나오는 게 개헌도 실은 그 MB가 퇴임 이후에 안전을 위한 네, 안전판으로. 하나의 어떤 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 호소였는데. 그 기초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실패했죠, 사실. 그런 계산도 있겠죠. 당연히. 근데 뭐, 이제 개헌 정국 넘어갔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끝났죠. 물 건너갔다고 봐야죠. 네.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네. 끝났어요. 이모 씨요. 끝났고. 자, 그러면 이제 소위 이제 뭡니까? 레임덕. 네. 소위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은 뭐 하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평지를 달릴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분은 레임덕의 그냥- 뜻을 몰라요. 그냥 달린다는 게 아니고 예. 뭐라 그러나 릴레이 한다 이랬어요. 다음 전 정권으로부터 넘겨받아서 열심히 5년간 달린 다음에 네. 다음 정권한테 물려주는 거다 네. 이거예요. 뭘 넘겨받았죠? 자, 맞아요. 그 점이 중요해요. 릴레이라고 하는 거는 바톤 넘겨받을 때 떨어뜨리면 끝나잖아요. 네. 예. 그럼 잘 넘겨받았냐? 네. 2007년 선거에 이기고 2008년 2월 25일 날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네. 그 기간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이 한 2달 정도 되거든요. 네. 이 기간 동안에 잘 넘겨받아야 돼요, 바톤을. 그렇죠. 그러면 노무현 정부는 잘 넘겨주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야죠. 네. 했나요? 진짜 열심히 했어요. 문서 작업 굉장히 많이 했다고 진짜 하더라고요. 열심히 했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2007년, 2006년, 2005년부터 넘겨주기 위한 준비를 지시합니다. 실제로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우리가 못다한 일을 다음 정권이 누가 됐건 간에 네. 계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잘 정리해야 된다. 네, 이래서 말하자면은 뭐 시스템도 다시 도입하고 뭐 예.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인수위원회가 딱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그러니까는 노무현 청와대에서는 넘겨주려고 다 대기하고 있었죠. 네. 근데 부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권력을 새로 진 사람들이 불러야 뭐 가서 그렇죠. 그동안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게 문제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안 부르니까 갈 수가 있나요?
그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잘 안 된 거예요. 예컨대 한미 FTA 문제도 그렇게 해서 사단이 터진 겁니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로그인이 안 됐죠,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로그인하는 거냐, 예. 네, 이것도 이런 겁니다. 청와대에 이제 그 여직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 전산을 주로 네, 하는 네. 여직원들이 있어요. 이 여직원들은 뭐 정권의 부침에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 그냥 아니잖아요. 실무자예요, 그냥 단순한. 네. 그래서 역대 정권에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그분들은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6개월이라도 좀 익숙해진 다음에 네. 꼭 집어넣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이제 한두 명 사람 바꾸는 거죠. 예. 근데 이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면서 다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로그인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로그인이 안 됐습니다. 며칠 동안. 그래서 뭐 전 정권이 뭐 락을 걸어놨는. 박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느 해인가 1998년 겨울에 네. 연초에 청와대에서 저기 연기가 많이 피어올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문서 소각하느라고. 문서 보통 전 소각하느라고. 정권들이 예. 넘어갈 때. 그건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정권에서 김대중 정부로 넘어갈 때, 네. 근데 김영삼 정부가 문서를 많이 태웠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우선 김영삼 정부는 문서가 별로 없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은 A4 한 장 넘어가면 안 봤다고.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이제 농담처럼 하지만 전 대통령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실은. 이 어떤 중요한 사건이건 문서 한 장으로 요약해서 대안까지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아직 불안전한 거거든요. 대통령 큰 틀을 결정하는 이거 거죠. 하나 보고 네. 이거 맞는 것 같아 해 네. 이러는 것이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네. 계산하고 그럽니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야 거기 전봇대 뽑아. 이거 주사죠, 주사.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문서가 별로 없었고 당시는 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네. 태울 문서가 없었어요. 네. 근데 말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근데 그때 시점이 언제냐면 이미 김영삼 대통령은 1997년 12월부터 예.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IMF 이 맞았기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장관들이 결재를 받을 때 김영삼 대통령한테 형식상 결재를 받지만 그 전에 동교동에 가서 그죠. 당선자한테 내정적으로 보고하고 이랬거든요. 당선되자마자 대통령의 역할을 했어, 사실상. 근데 그때는. 그거를 김영삼 대통령이 그거를 관대하게 받아준 거예요. 사실 김영삼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2월 25일까지는 내가 대통령이야. 장관들이 어딜 거길 가? 그러면 그때부터 깝깝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저는 관대하게 받아주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거예요. IMF가 왔기 때문에. 자기는 IMF가 뭔지 모르거든요. 그런 조크가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한테 가서 각각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다. 국제통화요금이 얼마라고? 이랬다는 조크가 있습니다. 조크겠죠?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봐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거는 홍재영 국회부의장하고 제가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분이 YS 때. YS 때 부총리 지냈고 예. 당시에는 정부에서 나와 있었어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그 IMF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네. 밖에서 말하자면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그게 오면 어떻게 되는데? 네? 그게 오면 어떻게 되는데? 잘 모르니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뭐 이건 이렇게 경제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런데 네. 이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역적이 됩니다. 네.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한 두어 달만 잘 넘기면 다음 대통령한테 넘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이 그러면 안 되지. 내가 감당해야지. 라고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YS 그러니까 가. IMF, 그건 홍재영 부의장이 진술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통 큰 사람은 통 큰 사람이다. 그죠? 그게 아니라 정권 넘어가는 상황까지 올 줄은 몰랐던 거 아닌가요? 네? 그 점은 또 이 베일에 쌓여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날 예. 투표 날 예. 김영삼 대통령이 누굴 찍었을까?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이름 쓰고 나왔어요. 왜 내 이름이 없어? 그래서 무효표가 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가 더 여기까지 했습니까? 로그인. 로그인하고 리레이 넘겨주지 얘기하고. 않았다. 넘겨주지 않았다. 예. 예. 제대로 넘겨받지 못했다. 네. 그러면 제대로 넘겨받지 못하고 열심히 뛰면 제대로 넘겨는 줄까? 넘겨줄 준비를 하고 있을까?
지금 2년 차 남았잖아. 2년 예. 남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는 이 시점부터 넘겨줄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선 여기서 더 이상 벌려서는 안 되는 일. 이건 안 벌리는 거죠. 그 다음에 2년 안에 끝마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일 몇 개를 골라놓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남은 모든 힘을 집중해서 여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안 되는 일은 어디까지 했는데 어디까지 안 됐다. 이유는 뭐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쌓아나가야 맞으면 넘겨줄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매뉴얼로 하는 거죠. 완전히. 그런데 지금 예. 신년사라든지 예. 또는 TV 대담에서 보면 뭘 가려놓고 있는 것 같지 않잖아요. 그냥 오로지 열심히 뛰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일도 벌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가면 넘겨줄 준비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정권이 알아서 받아라 이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받아요? 넘겨받지 국정은요, 넘겨주지 않으면 못 받아요. 처음부터 그렇죠.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누가 됐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건 뭐 야당의 손학규가 대통령이 됐건 이명박 정부로부터 받을 게 뭔가 좀 공이 많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전부 부채만 있다 그러면 안 그래도 받기 싫은 거예요.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넘겨줄 사대가 쪽에서 어떻게 해? 넘겨줄 쪽에서 준비도 안 해주면 네.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대강을 자기 임기 다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또 공도 자기가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아마 넘겨줄 게 없지 않겠는가. 생각해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이룬 게 뭐가 있죠? 이렇게 보면 이룬 게 뭐가 떠오르질 않아요. 물가 문제도 그렇고 전세난 문제도 그렇고 구제역도 그렇고 똑같은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초동단계 대처 미흡 그리고 사후수습도 미흡. 이게 매뉴얼을 안 봐서 그래요. 과거를 어떻게 했는지 들여다보면 구제역도 이렇게 했구나 하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보다 근본적인 공통점은 관심이 없다는 거.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 맞습니다. 사태는 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화되고 있고. 자, 우리가 얘기는 그만하고요. 네. 그래서 레인벽으로 다시 아니, 돌아가고요. 형이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나름대로 좀 분량을 좀 채워야 될 것 같아서. 자, 레인벽을 다시 이어서 하자면. 근데 요즘은 레임덕보다 데드덕 얘기를 많이 하죠. 이미 네. 이미 끝났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월 25일 전후로 네. 이제 취임 3주년 예. 이제 특집을 여러 번 해봤는데요. 네. 저도 굉장히 무섭게 느낀 것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대통령한테 바라는 게 뭐 있냐. 앞으로 2년이나 남았다. 뭐 바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하나 텔레비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아니 뭐 그냥 건강하시고. 아니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그다음에 그래도 뭐 이렇게 자꾸 두 번 세 번 쥐어짜듯이 물어보면 이제 나오는 대답이 뭐 그러면 딴 거 말고 물가 좀 안정시켜서 서민 생활 좀 낫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좀 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정도의 기대를 갖고 계세요. 뭐 체념하는 그런 그렇죠. 민심. 네. 예. 기본적으로 그런데 기대하는 게 없는 거죠. 이 대목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지금 여권 후보, 여권 쪽 사람들하고 만나면 그분들이 어떻게들 얘기하는가 하면 이명박 정부가 소통도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경제 하나는 살려놓지 않았냐. 세계적 경제 위기에서 제일 빨리 탈출하지 않았냐. 경제 성장률도 6.1% 달성하지 않았냐.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체로 보면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맞아. 경제 위기는 있었는데 어쨌든 한 2년 만에 극복한 것 같고 그렇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경제 위기는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나는 아직도 위기에서 허덕이고 나는 있는데. 더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의 성과도 인정할 수 없다. 국민 다수는. 이런 거죠. 예. 이게 이제 내년 총선으로 가면 아마도 분명히 정부 여당, 특히 여당 후보들은 그래도 우리가 경제는 살렸다. 이러고 아마 할 거예요. 그나마 거기 기대겠죠. 근데 대중적으로는 경제? 그거야말로 진짜 문제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한나당과 이 서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점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물가 혹은 전세 이렇게 피부가 확 와닿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거든요, 진짜.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고추가 됐다. 고추가 됐다. 네. 좋아요, 그럼. 고추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임기 말 그 현상을 막기 위한 그런 어떤 이 대통령의 강력한 그 의지 속에는 오늘 녹화하는 날 조선일보를 보니까 이번 4.27 재보선에 분당을, 김해을 또 강원도지사 전부 이명박 대통령이 사실상 공천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4.27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까지도
MB의 어떤 그런 의도가 자기 새끼들을 포진시키고 싶겠죠. 어떻게든 그 개입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된다면은 그 결국에는 그 뭐랄까요, 총선 과정이나 이런 데서 결과가 안 좋게 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레임덕이 시작되지 않겠는가라는 우선 얘기도 저는 있고요. 그 이번 4.27 재보궐에 예. 뭐 엄기영, 정운찬, 김태호 이 사람들을 대통령이 직접 뭐 낙점하고 결정하고 뭐 특사본에서 설득하고 우선 믿어지지가 잘 않고요. 조선일보의 보도입니다. 일단.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를 믿으세요? 네, 조선일보 너무 선택적으로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조선일보의 그 부장이 한나라당 의원에게서 들은 얘기고 한나라당 의원은 이렇게 당이 할 일을 대통령이 다 해버리면은 우리가 뭘 하라는 얘기냐. 그렇게 해서 4.27에서 만약 이긴다면은 그 과실을 다 청와대가 가져갈 텐데 이러면서 분노를 터뜨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의원한테 들었다는 거죠? 예, 예. 그 의원이 청와대 자주 못 가요. 어느 때보다도 네. 이게 여권 내에 소통이 잘 안 되는 정권입니다. 네. 그래서 최고위원들도 무슨 뭐 청와대 몇 명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했다는데 최고위원들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았죠. 최고위원들도 모르는데 평의원이 어떻게 알아요? 물론 뭐 친위 직계 몇 명은 뭐 지위 고하와 상관없이 그렇죠. 뭐 고급 정보를 갖고 있겠지만 그 한나라당 되게 의원이- 그런 사람들은 예. 기자들한테 불만스럽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예. 그냥 겉도는 의원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이상득은 아니겠죠. 그런데 예. 어쨌든 뭐 4.27까지는 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돼서 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총선은 전혀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박근혜 중심으로 간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죠. 그런데 박근혜가 뭐 2008년에 공천 학살당한 원수를 여기서 갚겠다 이렇게 하수로 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친이계까지 함께 더불어서 통합적으로 갖고 가야 지지도가 그렇죠. 오른다고 하는 것이 작년 올해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어쨌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생각하면 정말 마지막 승부인 대선을 앞두고 친이계 몇 명이라도 조직적으로 한거하고 막 탈당을 하고 모양새가 안 좋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표가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최대한 다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원래 그 한나라당은 내년 총선에 대대적인 물갈이를 해야만이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수도권에서 특히 예. 그렇습니다. 예. 워낙 지난번 2008년 총선에 그냥 대충 뭐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에서 검증이 이제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왜 며칠 전에 그 주간지에서 조사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향에서 했죠. 예, 중앙경향. 한나라 현역 의원하고 뭐 네, 민주당의 원외위원장하고 이렇게 조사를 한 걸 쭉 보면 네. 여러분들이 그 표를 한번 구해보세요. 보시면 거기에다가 한나라당 의원 지지표에다가 15%를 빼고 보세요. 그러면 아마 좀 비교적 정확할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분의 1 정도밖에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역 중심으로 가면은 그런 대참패가 예고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사단이 나니까 반발하니까. 어떻게든 껴안고 가려고 하다 보면 현역 중심으로 공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역 중심으로 껴안고 공천을 하다 보면은 선거에서는 지는 이런 이제 그 아이러니가 생기죠. 이 딜레마를 이 박근혜 대표가 돌파하려면 친이계한테 자기의 속내를 잘 보여줘야 돼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우리가 대선에서 이겨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 이번 총선에서는 과감하게 물갈이를 해서 이겨야 된다. 그러려면 약간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공천을 개혁하자. 뭐 이렇게 해서 뭐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가야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박근혜 대표가 맞아면 친이계한테 먼저 고개를 숙이면서 상의하듯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저는 친이계는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양 박근혜는 있게 투항하는. 박근혜는 할지 안 할지 고심하고 있다. 그렇게 보죠. 네, 이제 그럼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네. 어쨌든 시간은 누가 뭐라고 해도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겠죠. 각각의 경우에 정의 수를. 예. 과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네. 고추가 될 것인가? 어느 정도로 고추가 될 것인가? 과연 그 정권, 차기 정권 의지에 달린 거죠. 얼만큼 그렇죠. 고추를 만들 것인가? 네. 그 점은 이제 결국은 네. 그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의 그 성격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결국은 마지막엔. 그러니까 장수의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그러니까 결정은 대통령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야, 여기까지 해. 뭐 이거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도 격식을 갖추고 품위를 유지시켜 주느냐, 아니면 창피를 주느냐. 그렇죠. 네. 똑같은 거라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은 창피를 당한 거잖아요. 엄청나게. 네. 모욕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조롱거리가 되고. 네. 그것이 이제 비극적인 결말로 네. 가게 되는 것인데요. 똑같이 사법 처리를 해도 격식 갖춰주고 예의 갖춰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돼서 이명박 대통령이 어쨌든 문제가 됐다고 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좀 격식을 갖춰주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격적으로 프레지던시에 대한 강한 그 존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개인이 아니라 이미 대통령을 지낸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품위 유지 이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심판은 어렵다. 아니요. 그러나 이 사법적으로 문제가 될 때 그것까지 뭐 이렇게 편법으로 우회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YS는 노태우. 전두환 노태우가 문제됐을 때 역사에 맡긴다라고 피해가 버렸잖아요. 예. 그러다가 박계동 의원이 뭘 흔들어 버리는 바람에 예. 도리 없이 이제 사법 처리했잖아요. 당시 민주당 근데 그런 수준이었죠. 식으로 피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부담을 안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원리 원칙대로 하겠다. 네, 원리 원칙대로 하되 예우를 갖춰라. 예우를 갖춰라.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 일을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괴롭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쓸 겁니다. 요 부분은 적어도. 예, 이 부분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표의 정치 스타일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비서들이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네? 뭘 하나 지시해 놓으면 알아서 하고 그냥 잊어버리면 좋은데 이 사람은 2, 3일 지난 다음에 그거 어떻게 됐냐고 갑자기 수첩 물어보는 꺼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네. 수첩은 그런 용도예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방침이 정해지면 그건 지킬 거다 이렇게 보죠. 반면에 손학규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예를 들자면. 예. 네. 그러면 굉장히 드라이할 것 같은데. 들어야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검찰에 맡겨버리는 거죠. 음. 어떤 지침도 안 주고. 알아서 해? 그럴 것 같습니다. 알아서 해. 예, 알아서 해. 알아서 조져. 이런 내가 거. 신경 쓸 일이 아니야. 피해가는 스타일이군요, 오히려. 예. 예. 그거는 뭐 두 사람의 관계도 있고요. 특수한 관계가. 과거에. 뭐 별로 특수할 건 없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당을 또 같은 강력단체장으로 이렇게 미운정 고운정 든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있어서 자기 근데 손에 피를 안 묻힌다. 예, 그러나 손학규 대표의 스타일 자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드라이한 스타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100% 문제가 발생하면 검찰의 판단에 맡겨서 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비겁한 태도네요. 그걸 비겁하다고 할 수도 있고 예. 만약에 손학규 대표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현명한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국정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예. 현존하는 대선 후보 가운데 그렇다면 가장 뭐 망신까지 줘가면서 아주 피해 불벼락 같은 복수를 할 대선 후보는 혹시 가는 데는 저는 뭐 오히려 예를 들어 친노 진영이 누가 된다면 예. 오히려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음, 오히려 그냥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복수다라고 몰고 가기 딱 좋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유시민 원장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네. 사실 이 양날의 칼처럼 되죠. 그렇죠. 이게 전직 대통령 잘못 따르면 네. 우리 이명박 정도 사실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사실 잘못 따르는 바람에 엄청난 부담을 안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시민이 대통령이 되면 네. 똑같은 부담을 아마 안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조심스러울 수 있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가장 약한 정도의 그러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정동영 최고위원이나 손학규 대표는 그런 부담은 별로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저는 그 문재인 실장이 돼서 오늘 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면 네. 대사면 해버릴 것 같아요. 거꾸로. 거꾸로. 그리고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든기나 음. 이렇게 해서 그럴 통 양반이죠. 크게 그냥 판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죠. BJ가 전두환 노태우 용서했듯이 그렇죠. 네. 용서할 자격을 가진 유일한 분이죠. 이분이 그렇게 사실은- 하면 네. 사람들이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논법은 역으로 보면 네. 오세훈 시장이나 김문수 지사가 대통령이 됐을 때 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 문제가 발생했다 했을 때 참 다루기 어려워지는 거죠.
저는 그 사람들이 됐을 때 가장 잔인하게 할 것 같아요. 이게 참 다르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 물태우라고 불렸던 그 유약한 노태우 네. 대통령이 제일 먼저 전두환을 백담소로 보내버리잖아요. 네. 이게 정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결국에는 허경영밖에 없군요. 취임 직후에 국회의원 전원 구속 뭐 이런 공약을 내세우는. 자, 지금 저희는 이제 그 어떤 사법적인 측면에서의 MB의 그 미래 가능성을 얘기해 봤는데 그 외적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MB 또 친위 세력들의 이후의 생존 가능성. 그 위상 또 언론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언론은 뭐 거의 MB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것을 아니, 거의 조선일보 딱 금기처럼. 돌아섰잖아요. 예. 조선일보니까 그런 거죠. 거기. 조선일보가 가장 눈치가 빠르고 가장 행동을 먼저 해요. 네. 선행지수야, 선행지수. 조선일보가 버렸다는 얘기는 네. 저는 보수 언론 일반이 네. 이명박 버리기 시작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조선의 태도는 일단 이명박 이후죠. 그렇죠. 그리고 이명박 이후라면 박근혜인데 네. 박근혜에 대해서 좀 쓴소리도 하잖아요. 네. 이게 조선이 방식이죠. 접근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쓴소리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길들이기도 하고 네, 우리 만만하게 보지 마 이런 거죠. 또 네. 그러면서도 정말 고언을 할 수 있는 충정도 보여주고 네. 그런 거 여러 번 써왔던 방식인데 역시 잘 먹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일 똑똑해요. 네. 그 점에 있어서는 정말 이명박 대통령이 이 사법적인 문제 말고 퇴임 후 어떻게 될까? 네. 우선 가난해지겠죠. 뭐. 아니 근데 저는 가난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그동안 절대. 축적 가난해지겠죠. 설사 돈이 있어도 못 쓰는 거는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무바라크 그 돈 쓰겠어요? 네. 카다피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저는 우선 가난해질 거라고 보고 네. 그래서 건강하게 잘 사실 거라고 봅니다. 워낙 건강 체질이기도 하고 이분의 그 성격적 특징 중에 하나라 그럴까요? 예. 이게 일단 끝난 일은 다시 안 돌아보는 게 있어요. 이게 오랜 이 토목회사 CEO로 단련된 부분일 거예요. 토목회사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은 낙찰 집어넣었다가 안 되면 술 한잔 먹고 그 다음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난 일은 다시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통령 끝나고 그러면 이제 딱 있고 이제부터 내 생활 다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정치적 영향력은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이분이 대통령 5년 내내 탈여의도 하고 여의도 정치하고는 거리를 뒀기 때문에 퇴임하고 나서 갑자기 뭐 여의도랑 가까워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있는. 그러면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이전의 삶과는 다른. 본인은 환경운동가를 한답니다. 진심으로. 저기 그게 2009년 5월 어린이날 때 대통령 할아버지는 뭐 하실 거예요? 나는 저기 퇴임한 다음에 환경운동가가 돼요.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저도 봤어요. 예. 네. 아니 그리고 이게 그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성이 있어요. 예. 뭐냐면 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녹색 성장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G20 회의에 가서 계속 녹색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장선에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웃으십니까? 환경의 뜻을 몰라서 그렇겠지 이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의 예.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 이명박 대통령은요 이해관계를 묶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익이 더 이상 없는 한 다 뿔뿔이 흩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혹은 이명박 대통령의 편에 서서 얘기해 줄 사람이 싸그리 사라질 것이다. 보호 세력이 없다는 거죠. 저는 거라고 봐요. 그거 퇴임 후가 아니라 네. 지난 2008년부터 그렇게 됐죠. 네. 그러니까 제가 2008년 상황을 보면서 이제 기고한 글이 있는데요. 예. 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어요. 총선을 앞두고 있었는데 네. 인수위에서 인수위 작업을 하던 사람도 자기 선거 출마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퇴하고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예. 아니 어떻게 이 세력은 정권을 잡았으면 최소한 5년은 책임져야 될 텐데 특히 뭐 이를테면 안국포럼 출신이라든지 예. 정말 핵심 그 스탭들이 있잖아요. 예. 이 사람들은 정권을 잡았으면 5년간은 어쨌든 뭐 AS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권 잡고 바로 자기 선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미알처럼 흩어지는 화려한 비상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MB 바람을 타고 다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네. 거미알이요? 예. 이 거미알이 이렇게 산란해 갖고서 어느 순간 터질 때 확 퍼지거든요.
자기 살 길 찾았어. 네, 화려한 비상을 좋은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모습을 보고 저 청와대는 누가 지키지 그랬어요. 근데 청와대는 정말 그렇게 해서 출마하고 다 능력 있는 사람들 출마하고 남은 사람들이 지키더라고요. 그렇군요. 떨거지들군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의 원죄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어요. 그때 제가 그 의문을 인수위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청와대 지킬 사람도 있어야지 대통령 안 말리냐 당선자는 안 말리시냐 그랬더니 그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목표를 같이 성취했으면 그다음부터 또 자기가 각자 자기 갈 길을 가는 거고 가는 사람은 자기가 안 말린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모일 때도 무슨 이념을 갖고 모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무슨 한번 대사를 한번 같이 해보자고 무슨 결의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필요해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성취했으니까 떡이 있으니까. 다시 또 각자 갈 길로 간다. 각자 떡 떼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자연스럽게 보는 거죠. 대통령이 말릴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가고 남은 사람들을 갖고 또 꾸려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떡 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자리에 보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다 떡을 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퇴임할 때까지 이제 청와대를 지킬 사람들이 그래도 몇 명 있을 거예요. 있는데 이제 이분들도 이제 퇴임 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정치 활동을 하거나 이러진 않을 테니까 뭐 말씀하신 거 환경운동하고 그러면 무슨 스텝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호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정말 그 임기 동안은 못했던 마음대로 할 얘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체포조가 등장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시민 체포조가 등장할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순장 3인방인지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명박 끝까지 대통령과 가자. 끝까지 같이 묻힐 사람이라고 자칭 타칭하는 3인방. 저 같이 안 간다고. 왜 순정냅니까? 자기들이. 내년 총선에 다 나오려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 나와서 국회의원 되는데 뭐 어떻게 같이 가요? 국회의원 뽑아준 유권자들의 의무를 다해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집트나 리비아 같은 경우 또 튀니지도 그렇고 우리하고 좀 굉장히 흡사한 그런 국민들의 불만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취업 안 되는 거 혹은 뭐 고물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부정부패라든지 국민 봉기 이런 것들은 상상해 보기 힘들까요? 그런 거 없죠. 네, 무슨 그건 고물가도 전혀 뭐 그런 나라들하고 다르고 취업도 뭐 그런 나라 다르고 특히 부정부패는 그런 나라들하고 다르죠. 우리 민들도 다르고. 복고일 선생이 그랬잖아요. 이명박 대통령의 이 최대 강점은 도덕성이다. 제가 이게 하도 재미있어서 자료를 뽑아왔어요. 이 대통령이 도덕성의 확고한 손길로 자유민주주의 항로를 추구한다면 우리 사회는 풍랑을 헤칠 수 있을 것이다. 이 도덕성은 뭐냐면 지난 정권은 뭐 게이트라는 추문이 있다라고 아들 측근의 부패로 감옥에 갔고 그랬는데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그런 추문에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도덕적 권위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 도덕적 권위로 우리 사회의 닥쳐올 풍랑을 잘 이겨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다 대고 부정부패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분이 소설가 맞아요? 그렇죠. 소설 쓰세요? 소설 쓴 적이 있죠. 쓴 적이 있고 본인 주장으로 아니 소설 썼네 소설을. 본인 소설 썼잖아요 주장은 지금. 자유주의자라고 주장하시죠. 하여튼 저는 이런 분하고 논쟁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분이 2008년에 이제 촛불 집회 막 있었을 때 대통령이 인왕산 뒷산에 올라가서 들려오는 아침 이슬 소리를 들었다. 노래 소리를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던 노래니까 이제 그거를 이 사람이 이제 잘못 오해해 갖고서 이렇게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촛불 시위가 있을 때 아침 이슬을 불렀다. 그랬는데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 못. 어쨌든 그러면서 하는 말이 MB가 아침 이슬을 부르는 바람에 지지율이 10%나 날아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보수 세력이 그걸 보고 MB 지지했던 보수 세력이 다 표를 회수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이런 정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사이에 있네요. 복걸 씨가 이제 모르신 분들, 젊은 세대는 잘 모르신 분들 있을 텐데 이분이 이제 영어 공용화를 주장하시는 분이죠. 우리나라 말 말고 영어로 써야 된다고. 그런 분이에요. 정신세계가. 이런 분의 인터뷰를 실은 조선일보네요. 보니까. 원래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사실은 이제 기독교 얘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큰 이슈였거든요. 조영기 네. 목사가 한마디 하고 네. 진짜 웃긴 게 한기총이 나중에 가서 그 농담이었다. 요 사건에 대한 논평 한마디만 정도. 할까요? 예, 예. 한마디만. 제가 조영기 목사 발언도 갖고 왔는데요. 예. 보면 굉장히 이게 이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저항하는 것은 절대로 두려워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주권에 저항하면 반드시 죽는다.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와 사역자에게 대적하고 성한 사람이 없다. 이건 거의 순교자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정도의 정서에는요, 대통령 하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 놓고 훨씬 더 강한 얘기를 해놓고서 막판에 근데 그걸 좋고 했다고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한테 사역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사역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뭘 네. 두려워하는 겁니까? 그러게요. 하나님과 의를 두려워해야죠. 그건 좀 그렇다. 그건 적절치 않다. 네. 아마 그런 막 이게 조영기 목사 개인의 어떤 것보다는 네. 한기총이라고 하는 기독교계의 어떤 집단적인 그 이해관계가 그런 족구였다는 발언에 묻어있을 거라고 나도 정권 봅니다만은 쪽에서도 예. 좀 이거 정리를 좀 해달라고 했겠죠. 정권 또 쪽에서. 이런 그런데 면에서- 예. 이 문제는 뭐 아시겠지만 2000년 묵은 문제거든요. 제대로 한번 파헤치죠. 그거는 저희가 약속을 드리고 예.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고 박사님의 예상으로는 사법 처리 힘들다가 결론이 되겠네요. 예. 오늘의. 여기까지 하고요. 예. 고 박사님의 그 공중파 예. 순조로운 복귀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